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2020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필요한 해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부터 재외선거, 각 지역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 그리고 미국의 대선까지 올 한 해 내내 한인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KBS 아메리칸은 올 한 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0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오늘은 각 지역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조명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올해 선거 출마를 확정한 한인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7명. 이들은 시의회와 카운티 슈퍼바이저, 주의회와 연방 하원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LA 시의원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는 4명. 데빈 유 후보와 존 리 후보는 각각 4지구와 12지구 재선을 노리고 있고, 그레이스 유 후보가 10지구, 신디조 오티슨 후보가 14지구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책도 없잖아요. 어떻게 시원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연히 실수한 점도 많고, 아직도 어리고 젊어서 이거 배우면서 더 열심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운동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I need to pass business reforms. We need to help small businesses, and so this council is something that I'm going to, be fighting for to help those things that matter so much to the Korean community.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명이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48지구, 영김 전 가주 하원 의원은 39지구에 각각 출마합니다. 연방하원 배출은 정치력 신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연방의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출마 사유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없이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또 모든 메인스트림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파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주 상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대부민 후보와 조재길 전 시장은 각각 가주 상원 37지구와 29지구에 출마하며, 애니조 후보는 가주 하원 38지구, 최석호 의원은 68지구 3선에 도전합니다. 선거구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한인타운 중심부를 관할하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에는 정찬용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처럼 주요 요직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며 올해 선거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 한인 후보들은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약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1, 2위 후보가 오는 11월 3일 결선에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선거에서 대선 탈환,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지난 중간선거 승리를 이어가기 위한 수성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아시안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연방하원 캠페인위원회 DCCC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한인 미디어들과 첫 만남을 갖고 민주당 선거 캠페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직속 기관인 DCCC의 핵심 임무는 연방하원 민주당 의석을 지키고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후보 모집과 기금 모금, 그리고 격전지에서 민주당원들을 조직해 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현직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 커뮤니티 담당 책임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We're sending field organizers here to the Orange County area to directly outreach to the AAPI community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candidates to help find ways for them to better interface with the community.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한인 후보가 연방 하원으로 출마한 곳으로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영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도전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인 표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장점인 이민정책, 건강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how we can better serve you, how we can make it easier for you to make ends meet, how to help your families, the issues of gun control, immigration, education, all of those things are very important to us. So we're looking at it right now. DCCC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늘리기 위해 수십만 달러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More voter registrations, how do we get more civic engagement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we have a field organizer dedicated full-time to how we can better outreach to this community. So we're working, and so that's why we made an initial six-figure investment for that outreach. 민주당 연방 하원 캠페인 위원회는 한인 정치력 신장에 주목하고 뉴저지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어 휴스턴, 텍사스, 애틀랜타, 조지아 등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으로 블루 웨이브, 즉 민주당 물결을 더욱 거세게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1981년 60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간호사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가주에서는 치매에 걸린 60대 여성이 60일 만에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로 최소 60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한 살해범이 또다시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69세의 지닌 존스는 간호사로 일하던 1981년 태어난 지 3개월 된 폴 빌라레알에 대한 살인 혐의로 다음에 기소됐습니다. 존스가 간호사로 일하던 1981년 베어 카운티 메디컬 센터에서는 갑자기 영유아 사망률이 늘어났고 이후 인근 소아과 클리닉으로 직장을 옮겼으나 이곳에서 역시 아이들이 호흡기 곤란 등을 이유로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섰고 결국 존스의 소지품에서 치명적인 주사제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존스는 1985년 재판에서 9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말에는 당시 생후 4주짜리 아기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60년형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포화 상태에 이른 텍사스 교도소는 하루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3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2018년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어 카운티 검찰은 지닌 존스의 석방을 막고자 지난 2017년 또 다른 4명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3년을 끌어오던 재판은 결국 존스의 종신형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는 치매에 걸린 60대 여성이 실종된 지 6일 만에 눈 덮인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뷰트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일대를 수색하던 헬리콥터가 실종된 60대 여인 폴라 베스 제임스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경찰은 차 안에 있던 폴라 제임스를 발견했으며 폴라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동상이 심하게 걸렸고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폴라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목격된 뒤 실종됐으며 가족들은 실종된 지 6일이 지나 체념한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타의 한 주택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유타주 로이시의 주택가에서 추락한 소형 비행기는 추락 직전 가까스로 주택들은 피했으나 비행기들의 잔해가 주택의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잔해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으나 64세의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토렌스 경찰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절도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1일 토요일 새벽 1시 45분경 1700블럭 세플베다 블러버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남녀 용의자가 맥주를 훔쳐 달아나자 편의점 직원이 이들을 뒤쫓아갔고 용의자들은 이 직원의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올해 49살의 남성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돼 혼수 상태입니다. 경찰이 수배한 사진 속 용의자 2명은 남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백인 또는 히스패닉으로 모두 3명이며 은색 또는 회색 세단 차량을 몰고 웨스턴 애비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는 마틴 루터 킹 데이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이뤄집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가결한 탄핵안. 7명의 민주당 소속 탄핵소추위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가져와 검사로서 낭독했습니다. 형사소추 때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에서 범죄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헌법소추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혐의 설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Donald J. Trump has abused the powers of the presidency in that, using the powers of his high office, President Trump solicited the interference of a foreign government, Ukraine, in the 2020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오전 탄핵 소추안 낭독 이후 오후에는 재판장과 배심원 임명이 이어졌습니다. 상원 탄핵 심판의 재판장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맡았고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이 됐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먼저 선서를 했고 이어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오른손을 들게 한 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받았습니다. At this time, I will administer the oath to all senators in the chamber in conformance with Article 1, Section 3, Clause 6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enate's impeachment rules. Will all senators now stand or remain standing and raise their right hand? 법원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늘은 절차적으로 개시가 이루어진 것이고 본격적인 심리는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 다음 날인 2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상원 3분의 2인 67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47명, 20명이나 부족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서비스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에 대해 서비스 점수를 별점으로 매기는 구글 리뷰 분석 결과 뉴욕 총영사관의 평점은 지난해 5점 만점에 3.1점에서 2.9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남긴 별점은 총 56개로 절반이 넘는 30개는 별 1개에서 2개인 낙제점이었습니다. 전체 리뷰 중 별 5개는 21개, 별 4개는 3개, 별 3개는 2개, 별 2개는 8개, 별 1개는 22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별점 수치는 LA 총영사관 3.6점, 시카고 3.6점, 휴스턴 3.6점, 보스턴 3.5점, 샌프란시스코 3.4점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DMV보다도 더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불친절해졌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리뷰도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민원 처리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에 찾아온 겨울 폭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해안가와 밸리 일대에 0.25에서 0.7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폭풍의 영향을 약하게 받으며 시속 15마일에서 18마일의 바람과 함께 가볍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은 전체적으로 0.5인치 강우량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또 샌 가브리엘 산간지대 등 고지대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며 내일 오후 1시까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비는 내일 오전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의 지난해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살인사건은 모두 253건으로 1962년 이후 1인당 살인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폭력사건은 5.5% 감소했고 갱 관련 범죄도 14%나 줄었습니다. 재산범죄 역시 7.4% 감소했습니다.
재임 당시 소속 경관들의 비리를 은폐하려 하는 등 공권력 남용 혐의로 3년형이 확정된 리바카 전 셰리프가 교도소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리바카 전 셰리프가 2월 5일 이전까지 반드시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수감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77살 고령인 바카 전 셰리프는 치매 증세를 호소하며 수감을 미뤄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저소득층 렌트 아파트 건설 등 10개 프로젝트에 1억 20만 달러의 후원금을 승인했는데 올해만 LA 카운티 내에서 58개의 저소득층 주택들이 대거 건설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 비준안을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요구해 세 개 국가가 합의한 바 있으며 상원의 비준이 이뤄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북한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베트남은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한 최종 예선에서 북한에 1대2로 패하며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8강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뻔했던 한국은 8강 상대로 요르단과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